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변론을 맡은 로펌 김앤장 측과 직접 만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복귀한 수사관 등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조국 민정수석에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경질 요구는 정치적 행위라며 맞섰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서울 답방이 이루어질 경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달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위터 계정 해경궁 김치의 주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내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직후 김 씨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룬 제1교포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침묵, 일어서는 위안부 상영에 대한 일본 우익의 방해가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특공대 복장을 한 시위대가 상영회에 몰려가 위협하고 선전 차량을 동원해 상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를 올리는 데 반대하는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3주째 이어진 시위로 400여 명이 연행되고 개선문이 훼손되는 등 과격 양상을 띠자 프랑스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옥철로 불렸던 지하철 9호선이 연장 개통된 이후 오늘 첫 출근길을 맞았습니다. 8개 역이 늘어 강동에서 강서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됐지만 승객도 12만 명이 늘어나서 더 혼잡해졌습니다. 전기차를 사도 집 앞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때문인데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따른 갈등과 대책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구분응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례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련된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변호사를 따로 만나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 직접 의견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일선 판사들이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조치한 적이 있는데 정작 본인이 집무실과 식당 등에서 김앤장의 변호사를 만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결과를 뒤집기 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의혹을 조사해왔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청와대, 외교부, 그리고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수상한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김앤장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소송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한모 변호사가 대법원장 집무실과 식당 등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적어도 3번 이상 만났는데 이때 징용 재판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강제징용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지 등에 대해 의견을 묻고 입장을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란 취지로 의중을 밝힌 것으로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독촉한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한 변호사의 현재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검찰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의 접촉 사실은 검찰이 지난달 김앤장을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통상 범죄 의혹에 대한 방어권 논란 등을 고려해서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국내 로펌 1위 김앤장을 압수수색한 것은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노골적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돌아간 뒤 이듬해 8월 다시 대법원에 넘어왔습니다. 이때 미쓰비시 측의 변론을 맡은 곳이 바로 국내 로펌 업계 1위인 김앤장입니다. 검찰은 이후 법원행정처와 김앤장의 공조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앤장은 미쓰비시를 대리한다는 정식 위임장을 내지 않았고 행정처는 일본에 재판 관련 문서를 보내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사건을 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뒤 행정처와 청와대, 김앤장 등이 공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뒤 파기 계획이 마련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2015년과 2016년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은 김앤장 변호사에게 연락해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외교부 의견을 묻는 서면을 내라고 독촉했습니다. 김앤장은 2016년 10월 관련 서면을 냈고 외교부는 다음 달 재판이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국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가 시작됐지만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회부도 보류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앤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예, 이렇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혐의가 포착되면서 검찰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소환도 사상 초유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미 헌정사상 초유의 일은 또 있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킨 데 관여한 혐의 등입니다.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법원이어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고 특히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 두 전 대법관 모두 검찰의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상 초유의 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는 겁니까? 네, 두 사람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법원 행정처장을 지낼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 또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쓴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을 부적절하게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이른바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정은호 게이트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검찰에 여러 차례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른바 대부분 실무진들이 알아서 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앞으로 사나흘 아니면 이제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할 텐데 오늘 영장 청구가 비단 이제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 청구서는 158쪽,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청구서는 108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힌 많은 범죄 사실 중에 대부분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겉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를 특정할 단계는 아니다.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수사를 하면 할수록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이 예를 들면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발부하지 않음으로써 뭐랄까요, 수사를 좀 가로막는다 이런 불만이 있어 왔는데 이번 영장 발부 여부는 그래서 더욱 관심에 갈 수밖에 없고 법원으로서는 전임 대법원장으로 수사가 직행하는 그런 길목이 되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을 상당히 아끼는 분위기긴 하지만 오늘 오전에 영장 청구 소식이 들리면서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될 경우, 이건 아직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발부가 될 경우에는 그만큼 혐의가 상당히 좀 소명이 됐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 상당히 공범 관계가 짙은 양 전 대법원장의 수사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앞서 보도한 김앤장과의 접촉 관계,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5개월 넘게 이어준 이 사법농단 수사 정점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추려진 이 주요 의혹들에 대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를 하고 또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걸 직접 불러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앞서 JTBC가 보도한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무리를 일으킨 판사로 분류를 하고 직접 양 전 대법원장이 체크를 하면서 어떤 인사 불이익을 줄 것인지를 결정했다는 그런 의혹이 담긴 문건부터 강제징용 재판 지연, 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전용 등 이런 상당수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이 밝힌 의혹들 대부분에 대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직접 확인이 필요한 주요 혐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 13명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열린 징계위는 오늘 밤 늦게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의 감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파문의 출발점이 됐던 김 수사관이 민간 사업가로부터 접대 등을 받았는지, 이 업자를 위해서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건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오늘 김모 수사관 외에 함께 복귀한 수사관들 중 일부도 부르는 등 조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오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파견됐던 수사관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모 수사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앞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김 수사관이 평소 친분이 있던 건설업자 최모 씨와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 씨와 김 씨 등은 각자 돈을 내고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돈의 출처 역시 감찰 대상입니다. 다른 비서관실의 특감반 직원들을 불러 골프 등 향응을 제공했는지 역시 조사 중입니다. 업자 최 씨는 현재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최 씨와 관련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로부터 파악하려 한 경위 역시 감찰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또 김 씨가 자신의 담당 부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전직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예, 조국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 또 반대로 조국 수석을 흔들면 안 된다. 이것이 야당과 여당의 대표적인 반응이죠. 이 소식은 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야당의 정치적인 말하자면 행위라고 봅니다. 그 사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크기는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닙니다. 친문의 핵심인 박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내하며 뚝심 있게 국민의 명령만을 기억하고 잘 따르기를 바란다고 했고, 표창원 의원도 조국 수석을 흔들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비판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적폐 청산 대통령께서 외치시고 하는데 청와대 내부는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검경이 특감반원 비위를 신속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하나의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조국 수석의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 문제에 대해 답변들을 위치해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청와대를 취재하고 있는 이서준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던 수사관 한 명이 감찰을 받으면서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11월 초 이 검찰 수사관 출신인 이 특감반원 김모 씨가 경찰청을 찾아가 지인인 건설업자 사건을 알아본 게 문제가 됐습니다. 예. 청와대는 이 내용을 경찰 쪽에서 전해 듣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감찰에 착수를 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김 씨와 건설업자 간 유착 관계도 문제가 됐고, 또 골프 및 향응 접대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김 씨가 나뿐만이 아니다, 다른 특감반원들도 골프 치고 접대받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일이 확대가 된 겁니다. 예. 자, 공직사회를 감시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이 하는 일인데, 이 내용만 놓고 보자면 분명히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별감찰반은 공직자들의 비위와 그리고 기강회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감찰반원이 이 감시하는 권한을 이용해서 비위를 저지른 겁니다. 청와대 전체의 기강을 보여주는 단면이 될 수 있어서 조기에 문제를 처리하고 이를 공개했었어야 하는데 대응도 늦고 비공개라는 점도 문제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강력한 조치를 이미 취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논란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죠. 언론에 이런 내용이 보도될 때까지 청와대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검찰도 한 달 동안 별다른 감찰을 진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논란이 된 뒤에야 부랴부랴 감찰에 착수를 한 겁니다. 예, 그럼 논란이 된 뒤에는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 그건 어떻게 봅니까? 네, 문 대통령이 G20 순방을 떠난 바로 다음 날부터 이 사안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감찰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론만 강조하면서 숨기기 급급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 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이러다 보니 뭔가 더 큰 비리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만 증폭시켰습니다. 예. 아무튼 대검찰청이 지금 감찰 조사에 착수했는데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나오고 있는 게 있는지요? 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현재 대검으로 이첩된 비위 혐의는 3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추가된 거는 없다고 하는데요. 예. 네, 현재까지 민정수석실 내의 이 조직적인 비리가 아니라 김 씨의 개인적 비위들이어서 조국 수석이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 내부의 기류입니다. 예. 하지만 검찰이 복귀한 수사관들을 전방위로 조사해서 새로운 혐의를 찾아낼 경우, 그러니까 이 돈거래 같은 게 나오거나 할 경우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국면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알아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직후에 이 얘기가 공론화됐다고 했잖아요. 보도가 되고. 그럼 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도, 그러니까 돌아와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도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이번 사안이 불거진 뒤에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2일 새벽인데요.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안다. 믿어주시기 바란다라고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수석 책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보도들도 있었는데 예. 청와대 취재를 해보니 특감반의 비위를 엄격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뜻이며 조 수석 책임을 묻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취재한 청와대나 이제 여당 관계자들도 모두 일관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것을 일단 뭐 덧붙여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뉴질랜드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첫 공식 언급이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에 나왔던 점에서 무게가 실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북한 측도 이달 중에 방남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조율하는 정황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가능성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질랜드로 오는 기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자체로서 이 세계에 이렇게 보내는 평화적인 어떤 메시지, 그다음에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며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북미 대화 일정이 잡히지 않아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북미 대화와는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탄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도 북미 대화 전에 답방이 이루어지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런 우려가 말끔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귀국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답방 논의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북미 대화가 진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서울 답방에 부담을 느껴왔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런 부담이 사라진 만큼 김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오클랜드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은 일주일 사이에 기류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온다면 이달 18일에서 20일 사이가 유력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취재 결과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분위기는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변수가 많습니다. 예. 우선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결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점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기를 내년 1월이나 2월로 특정하고 밝힌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반대로 향후 북미 협상 조율 과정이 삐끗하면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근데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올해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언제쯤이 될까요? 18일에서 20일 사이 그 얘기는 어떻게 나오는 얘기입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은 정부 내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날짜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 다만 북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온 관계자들은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을 텐데요. 북한 내부 소식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를 확인해봤는데 예. 북한이 18일에서 20일 사이에 모든 일정을 비워놓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한다면은 이 시기가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시기를 이렇게 정해놓고 준비 중이다라고 확정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갖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물론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달력을 보면서 확인을 해봐도 예. 일단 우선 12월 17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7주기입니다. 그리고 이달 하순부터는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 신년사를 준비하는 총화 기간이 돌아옵니다. 이 때문에 시기를 좁혀봐도 18일에서 20일 사이가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뭐 다른 대안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김 위원장이 내려오면 이건 뭐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어서 남북미 관계에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남북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반 트럼프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 북한이 이전에 없던 전혀 다른 모습을 다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 북미 협상을 이끌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일종의 이제 정상국가 이미지를 심는다. 뭐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긴 한데 비핵화하고 남북 경협은 그럼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이러한 인식 변화는 향후 제재 완화라든지 남북 경협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이 답방을 하면 원하는 걸 해주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달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주목을 해볼 만한데요. 예. 미국 쪽에서도 줄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줄 게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는 기브앤테이크를 그동안 주장해오던 북한을 상대로 해서 또다시 비핵화를 압박하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 문 대통령이 표현했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는 남북미 관계를 다시 한번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내년 1, 2월 안에 만나겠다고 밝힌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회담을 이어가는 데 중국도 환영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북미 2차 회담 개최지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He is agreeing to work with me 100% on North Korea. That's a big thing. 트럼프 대통령은 6, 7개월 동안 진행한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중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주요 의제로 다룬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미중 정상이 북미 회담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중 간 한시적인 무역 전쟁 휴전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를 놓고 유럽 대신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기에 이동 거리가 짧고 북한이 대서관을 두고 있는 아시아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대서관을 두고 있는 아시아의 수교국은 모두 14곳입니다. 이 중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회담 유치 의사를 밝힌 인도네시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 발전 모델로 언급됐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거론됩니다. 육로로 움직일 수 있는 몽골도 후보지입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내일 오전에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김 씨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한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조사를 마친 뒤에 김 씨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트위터 계정은 올해 4월 경기지사 예비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상대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12월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습니다. 트위터 계정 주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내일 오전 10시 수원지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해당 계정의 주인이라고 판단해 김 씨를 재판에 넘겨달라며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트위터 계정 주인이 비슷한 시각에 거의 흡사한 글이나 사진을 올린 정황 등을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1월 28일 트위터 계정에 올린 똑같은 JTBC의 앵커 브리핑 기사를 1분여 만에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공유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기를 찾기 위해 이 지사의 집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4억여 원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건이 반전을 맞았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윤 전 시장이 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한 전화에 사기를 당한 어찌 보면 단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시장이 이 사기범의 자녀가 공공기관과 사립학교에 취업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시장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인데요. 경찰은 피해자 신분이었던 윤 전 시장을 채용비리 피의자로 전환해서 입건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4억 5천만 원을 뜯긴 피해자였던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권 여사라고 속인 김모 씨는 윤 전 시장에게 지인 자녀의 취업도 청탁했습니다. 그런데 지인 자녀는 실제로는 김 씨의 자녀였습니다. 이들의 취업도 문제없이 성사됐습니다. 김 씨 아들 30살 조모 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광주시 산하기관에서 7개월간 근무했고 28살 딸은 한 사립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한 겁니다. 윤 전 시장이 김 씨 자녀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이 수억 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사기범 자녀 취업을 알선한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천 청탁 대가가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모레 오전 10시까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른바 지옥철로 불렸던 지하철 9호선에서 8개 역이 새로 개통됐습니다. 운행 구간이 늘어난 만큼 승객 수도 늘었습니다. 오늘 첫 출근길 현장을 김민관 기자가 동행 취재했는데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구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이곳 중앙보훈병원역이 새로 생겼습니다. 연장 개통 이후 첫 출근길은 어떨지 직접 한번 타보겠습니다. 시민들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출퇴근이 좀 많이 짧아진 것 같긴 한데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이제 9호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 걱정도 많긴 한데 걱정은 곧 현실이 됩니다. 오전 7시 15분 승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빈틈은 사라집니다. 하면 지옥철이에요, 지옥철. 그래서 매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보면 돼요. 이제 곧 여의도역에 도착을 하는데요. 급행열차를 타면 30분이면 이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승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렇게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열차 바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탑승하기 위해선 긴 줄을 기다린 다음 인파에 밀려 쓰러지지 않도록 버텨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8개 역이 연장 개통돼 9호선 이용 승객이 하루 12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 같고 얼마 전에 4량에서 6량으로 늘었는데도 사실 그렇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서울 강동구에서 반대편 끝 김포공항까지 50분. 지하철 9호선 연장 개통으로 출퇴근길은 더 짧아졌지만 이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지옥철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서울에서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증여나 상속받은 돈이 있는지 상세하게 써내야 합니다. 부유층들 사이에 이른바 꼼수 증여 상속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이 부분을 더 깐깐하게 검증하기로 한 겁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홈페이지에 공지한 새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기존 서식과 비교해보면 증여 상속 항목이 추가됐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표시하는 칸도 새로 생겼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산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오는 10일부터 적용할 신고서가 지금보다 상세하게 바뀌는 겁니다. 편법 증여와 투기를 막기 위해 자금 마련 과정을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주택 증여는 92,178건을 기록했습니다. 10개월간 증여 건수가 지난해 1년 전체 건수보다 많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강남구의 증여 건수는 지난해의 2배가 넘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국세청이 불법 편법 혐의자를 골라낼 때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만약 거짓으로 신고했다 적발되면 집값의 2%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BC 이연입니다. 사립유치원 개혁 법안이 오늘도 국회 교육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보조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 내지 못하고 정회됐습니다. 아직 다음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이 자체안을 내놓으면서 오늘 교육위 법안 소위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보조금과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등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진전 없는 토론에 의원들도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지금 계속 이제 원점으로 계속 돌아가요. 여당과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회계를 국가에서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한국당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나눠서 관리하고 후자는 학부모가 감시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야당안을 마음대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야당은 시장 경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헌법 가치로 하는 국가가 맞는지를 결국 병합 심사를 그만두고 독립적인 안으로 올려 표결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요. 두 안을 이안 이안으로 해서 거기서 투표를 하시든지. 본회의를 앞두고 정회된 소위는 본회의가 끝난 후에도 다시 열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속개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국회에서 여야가 유치원법 개정안을 놓고 기싸움하는 동안 장외 움직임도 분주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주 집회에서 예고했던 집단 폐원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고 교육부에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집단 폐원 카드까지 꺼냈지만 내부의 반대 기류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영란 서울지 회장이 조희연 교육감과 만나 폐원은 하지 않고 에듀파인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한유총 임원들이 서울지회를 찾아가 박 지회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박 지회장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박 지회장이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유총 지도부는 오늘 입장을 바꿨습니다. 집단 폐원은 사실상 철회하고 협상단을 구성해 교육부와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온건 노선으로 알려진 송기문 경기도지 회장이 협상 단장을 맡은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협상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한유총 측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인 만큼 시설 사용료를 보장해달란 요구를 그대로 내세웠고 교육부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시선이 국회로 쏠린 가운데 학부모 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바른미래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남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며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걸 요구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그리고 위안부 재단 해체 등 일본의 과거사 이슈가 부각되면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활동이 폭력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장에 우익들이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특공대 복장을 한 우익 단체 회원들이 나타나는 등 방해 공작이 날로 대범해지고 또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자, 지난주에 영화 상영장에서 발생한 우익들의 난입 사건부터 좀 볼까요?
네, 지난주 수요일 요코하마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영화 침묵, 일어서는 위안부 영화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상영회였는데요. 여기에 우익 인사 3명이 영화를 보여달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건물 안으로 난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을 잠시 보실 텐데요. 우익들의 극렬한 항의를 우려해서 주최 측의 요청으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예. 영상 보면 굉장히 좀 거칠... 예. 네, 이들은 주최 측과 몸싸움을 벌이고 또 난동을 부린 뒤 약 2시간여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 상당히 좀 거칠게 보이는데 이게 신분들이 좀 나타났습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네, 이날 상영장 주변에 나타난 우익단체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에는 매년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또 단체로 제복을 맞춰 입고 다니는 등 극우 활동을 벌이는 활동가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는 8일에도 상영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특공대 복장을 한 남성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자 측의 설명입니다. 直接その会場の中まで来て、7、8人の特攻服着た男は中止しろって30分ぐらい。 예. 우익들의 방해 공작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상영이 취소된 적도 있습니까? 네, 지난 10월에는 이 영화 상영을 후원하는 지자체에 집단으로 항의 전화를 걸어서 방해를 하거나 이 협박 이메일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나 또 위안부 재단 해체 소식 등에 편승해서 우익들의 이런 방해 수위가 날로 대범해지고 또 과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 영화 상영이 취소된 적은 없습니다. 영화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상영회는 꿋꿋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나 우익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제 영화 상영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제작진들이 위축되는 거겠죠. 네, 주최 측이 영화 상영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입니다. 영화 침묵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20년 넘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여온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런 제작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역사를 직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이 우익들의 목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폭언이나 헤이트 스피치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몇몇 지자체에서 이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고는 있지만 이들을 전부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상황입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도로 위 자동차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노란색 대열을 향해서 물대포도 쏟아지고 있죠.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3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의 모습입니다. 프랑스에서는 2008년에 바로 그때부터 사고 예방용 형광색 조끼를 차 안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는데 이후에 노란 조끼는 운전자들과의 안전의 상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화물 트럭 운전자들 중심이었던 시위대 일부 복면을 쓴 세력이 가세하면서 폭력 시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선문과 그 안에 있는 마리안상이 훼손됐고 마크롱 대통령 퇴진 구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의 규모와 파장을 두고 사회 변혁 운동으로 이어졌던 68년 혁명과 비교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 등에 타버린 차량 잔해가 널려 있고 유리창이 깨진 건물도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노란 조끼 시위는 지난 주말 대규모 폭력 시위로 번졌습니다. 파리의 상징인 개선문엔 혁명의 물결로 불태우자거나 국민의 승리 등 마크롱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낙서가 적혔습니다. 프랑스 혁명 정신을 상징하는 마리안상은 얼굴 한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쇠막대기와 망치 등을 들고 100여 대의 차량과 주택에 불을 질렀고 상점도 약탈했습니다. 1968년 학생과 노동자들이 권위주의 체제에 항거한 6.8 혁명 이후 50년 만에 최악의 폭력 사태로 꼽혔습니다. 경찰과 시민 100명 이상이 다치고 4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긴급 회의를 열고 총리에게 야당 지도자들과 시위 대표단을 만나 해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Je trouve que c'est triste que le peuple qui a faim soit obligé d'en arriver là pour se faire entendre. Moi, je trouve ça. 유류세 인상의 피해가
서민층에 집중된다는 호소입니다. 마크롱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민영화 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으로도 해석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일부 극우 극좌 세력이 폭력을 유발한다고 보지만 일반 시민도 마크롱의 불통이 문제라는 반응이 많아 사태가 진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노란 조끼 시위는 인근 벨기에로도 번져 수도 브뤼셀의 총리 집무실에 돌을 던지고 경찰 차량에 불을 지른 6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예, 파리에는 물론 교민들도 살고 계시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가 계실 텐데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파리를 직접 연결합니다. 파리에서 27년째 거주 중인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안종홍 박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시위가 갈수록 과격해지는데 그래도 공감하는 시민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 그 RTL이라는 라디오하고 M6 텔레비전이 공동 여론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노란 조끼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 72%라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84%보다는 좀 내려갔지만 여전히 공감대가 높은 상황이고요. 마크롱 정부의 해결 능력이 없다고 대답한 프랑스 국민은 90%로서 마크롱 정부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또 그 보도에는 파리 개선문 앞에 시위대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지방에서도 시위가 되게 굉장히 격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628명 그 체포자 중에서 400여 명이 그 지방에서 체포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체포자가 많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 그 텔레비전 뉴스에 그 지방의 한 시위자는 내가 그 15유로만 주머니에 있으면은 파리로 시위하러 올라가겠다라고 보여주면서 시위자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일단 큰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첫째는 이제 친환경 정책을 위해서 기름값을 올리겠다고 그랬거든요. 한 900원 정도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작년 그 국회에서 보여줬던 예산 결산 그 표를 보니까는 20%가 환경 정책에 쓰이고 올라간 그 유류세에서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 가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투명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지난 2년 반 동안 부유세라든지 부자들의 뭐 법인세 이런 것을 계속 그 삭감해줬거든요. 예. 그러고 있다가 서민들에게 직접 그 영향이 가는 유류세를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는 그 국민들이 되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파리뿐만이 아니라 지방까지 거의 전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 비상사태 선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까지 갈까요? 글쎄요, 그 국가 비상사태 얘기는 그 지난 토요일 날 내무부 장관이 잠깐 한 얘기거든요. 비상사태도 생각해 보겠다라고 한 얘기에서 이제 와전이 된 건데요. 예. 비상사태로 가게 되면 일단 집회가 그 신고지에서 허가제로 바뀌니까는 경찰들이 통제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경찰들이 막기가 좀 벅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보니까는 경찰이 40년 동안 시위를 막아봤지만 시위대가 나를 다치게 하거나 죽일지도 모르겠다는 공포감을 느꼈다라는 인터뷰도 나올 정도로 그 경찰들도 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좀 그리고 또 하나는 마크롱 정부가 정치적 지지 세력 자체가 좌파의 불만 세력, 우파의 불만 세력, 그리고 현 정치 체제는 안 된다고 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기존의 방식으로 이 시위대를 억압한다고 하는 건 자기 정치 기반 자체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근데 2013년도 홀랑드 대통령 있을 때 환경세를 위해서 유류세 올리려고 하다가 결국 2주 만에 철회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요번에 시위도 그 유류세가 일단 철회가 되면 시위가 좀 수거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안종홍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배우 고 장자연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 씨 재판에 사건의 목격자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당시의 범행을 직접 봤다고 주장하는 장 씨의 동료 배우가 10년 만에 법정에 출석한 겁니다. 그동안에 캐나다에 머물던 이 배우는 지난 6월에 저희 뉴스룸에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법정 증언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9년 4월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였던 윤모 씨가 경찰 수사에서 그린 자리 배치도입니다.
2008년 8월 기획사 대표의 생일날 서울 청담동의 가라오케에서 있었던 술 접대를 기억해낸 겁니다. 윤 씨는 이 자리에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당시 투자회사 상무였던 조모 씨가 장 씨를 추행했다고 진술한 목격자입니다. 오늘 조 씨의 재판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이유입니다. 조 씨 측은 윤 씨가 경찰 수사 당시 피의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여러 번 번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른 사람과 헷갈려 자신을 잘못 지목했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윤 씨는 술자리에서 강제 추행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고 경찰에서 피의자들의 얼굴을 영상으로 보여준 뒤부터는 일관되게 조 씨를 지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2009년 조 씨를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에 보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지난 6월 조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단체장이 사는 관사입니다. 그런데 경북 구미시장이 14년 전에 없앴던 관사를 다시 만들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 구미시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선 이후 이곳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전세금 규모인 3억 5천만 원이 내년 구미시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관리비 명목에 월 30만 원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시장 관사로 쓰겠다는 겁니다. 구미시 측은 담당 부서에서 관사 관련 조례에 근거해 예산 책정을 제안했고 시장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도 논란입니다. 거의 50평하고 제일 큰 평수에 들어가죠. 관선 시대엔 중앙에서 지역으로 단체장을 파견하다 보니 관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단체장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주민 세금을 한다고 하면 지들 돈급 다 받고 다 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그 사람만 특혜 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구미시도 지난 2004년 시장 관사를 없앴습니다. 지난 2010년 전국 68곳이었던 기초단체장 관사는 이제 10곳가량만 남았습니다. 구미시장 관사 예산은 이틀 뒤 시의회 예결위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오늘 제주에서 낮 최고 기온이 23도 가까이 올라서 역대 12월 최고 기온 가운데 두 번째로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고기압에 힘이 빠지고 따뜻한 북서풍이 불어온 덕분인데 같은 이유로 내일부터는 전국이 황사에 휩싸입니다. 비구름과 섞여서 황사 비까지 올 걸로 보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거나 겉옷을 벗어 들고 다닙니다.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12월의 길가엔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2.9도로 평년보다 12도 가까이 높았습니다. 5월 기온과 맞먹는 수준으로 제주시 역대 12월 기온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서귀포시도 기온이 21.8도까지 올랐습니다.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최저 기온이 영상에 머물며 따뜻한 12월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마냥 반기긴 어려워 보입니다. 찬 고기압이 주춤한 사이 중국 내이멍구와 고비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황사는 오늘 밤 백령도를 시작으로 내일 오후 남부지방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에서 황사 눈이 내린 가운데 한반도에선 황사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사가 한반도에 머무는 내일 전국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처럼 비는 오락가락하겠지만 황사가 섞여 내리는 만큼 우산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전 세계 곳곳에선 올여름 최고 기온을 연이어 갈아치웠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2018년을 열돔에 갇힌 해로 정의했는데 기상 이변은 이제부터가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2100년까지 전 세계 평균 기온이 많게는 5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올여름 한반도 기온은 끝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7월 21일을 시작으로 한 달여 동안 54곳에서 지역별 최고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올여름 홍천이 41도를 기록하며
한반도 최고 기온을 깬 기록을 제시하고 한국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열사병과 농작물 고사 등 고온 피해가 잇따랐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폭염은 열돔 현상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열돔 현상으로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선 한여름 기온이 51.3도를 기록했고 중동 오만의 한밤 최저 기온은 42.6도까지 올랐습니다. 일본과 캐나다, 그리스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각각 100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지난해 온실가스 농도가 기록을 경신했다며 이대로라면 2100년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3도에서 5도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BBC는 온실가스에 따른 온난화는 전 지구적으로 명백해졌고 이미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경동 나비엔이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나온 온수 매트를 회수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10월 4일부터 19일 사이 출고된 슬림 매트 제품 7,690장이 대상입니다. 경동 나비엔 측은 협력업체 한 곳으로부터 받은 원단에서 프탈레이트가 자체 기준보다 많이 검출돼 제품 회수에 나선 거라고 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한 집 걸러 한 집이 편의점인 경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점포를 내는 건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과밀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거리 제한을 두고 장사가 안 되는 점포는 지금보다 쉽게 문을 닫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자율 규약이 마련됐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상암동 거리. 가게 두 곳을 사이에 두고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두 곳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경우 250m 내에 점포를 낼 수 없지만 다른 브랜드 간에는 이런 거리 제한이 없어 가능한 일입니다. 국내 편의점은 이미 포화 상태로 2012년 약 2만 5천 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4만 개가 넘습니다. 과밀 경쟁의 부작용이 커지자 업계와 당정은 다른 편의점끼리도 일정 간격을 두고 출점하도록 하는 자율규약을 마련했습니다. 각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담배 소매점 간 거리 기준은 현재 지자체별로 50에서 100m인데 이를 준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거리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명시적인 출점 거리 제한은 지난 2000년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판정하면서 폐지됐습니다. 편의점의 진입은 제한하되 퇴로는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장사가 안 돼도 마음대로 문 닫기도 어려웠습니다.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위약금으로 과도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을 닫으려고 해도 그 위약금이 수천만 원에 달해서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율규약에는 점주 책임이 아니라면 폐점 때 위약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19일까지 17일 동안 전국 900여 개의 통신시설을 전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T 화재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중요도 A, B, C급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통신시설 80곳, 통신사가 관리하는 D급 시설 835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데이터를 보관하는 IDC 센터도 해당됩니다. 각 시설의 등급 분류가 적절한지 또 소화 설비나 통신망 우회로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통신 재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6일 세종시의 한 공원에서 장미꽃을 뽑았던 70살 김모 할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훈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6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부인에게 보여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경범죄 심사위원회는 잠깐의 실수가 있었지만 마음이 이해가 가고 피해도 크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말 추첨분부터 로또 복권을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판매는 기존 오프라인에서 팔던 물량의 5%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를 통해 접속해야 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는 살 수 없습니다. 간식용 어묵 하나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섭취 기준치의 34%가량을 먹게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묵 제품 21개의 평균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대상 중엔 나트륨이 하루 기준치의 61%가 넘는 어묵도 있었습니다. 부산 광안대교 위 용호동 분기점 인근에서 소나타 승용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60대 운전자가 차량을 몰다 보호 난간을 들이받으며 일어난 사고입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무사했는데 경찰은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중으로 솟구쳐 내리꽂는 스파이크. 그래서 배구는 위로 향하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이런 공격을 받아내기 위해서 선수들이 아래로 몸을 던집니다. 벤치 의자 위로 날아오르고 코트 옆 카메라와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공 하나를 살리기 위해 삼성화재 김강령은 선수들이 몸 푸는 곳까지 달려가 몸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기 전까지 공을 받아내기 위한 몸부림. 선수들은 광고판에 부딪히는 걸 마다치 않고 또 무작정 벤치로 뛰어들어가기도 합니다. 3번 만에 상대 코트로 공을 넘겨야 하는 배구에서 수비는 때론 간절함을 상징합니다. KB 손보 세터 황태기는 상대편 코트까지 넘어가 공을 살려내 득점으로 연결했고 현대캐피탈 전광희는 공 하나를 받으려고 중계 카메라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득점은 상대의 기세를 꺾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40살 여우연은 수비 전문으로 프로배구 19년 동안 서브를 받아내고 스파이크를 걷어올리는 일만 도맡았습니다. 공 하나하나를 받아낼 때마다 신기록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든 공을 받아 올려서 다시 공격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 호쾌한 스파이크로 기억되는 배구에서 아래로 향하며 굳은 일을 하는 선수들이 있어 가슴 뛰는 장면들이 쏟아집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의 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화 주인공 곰돌이 푸입니다. 푸가 전하는 삶의 지혜를 담은 책이 가장 많이 팔렸다는 것. 그만큼 사람들은 팍팍한 일상을 견뎌내면서 위로받고 치유받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1926년 동화책 주인공으로 탄생한 곰돌이 푸는 올해로 92살입니다. 1970년대엔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어린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2달 전엔 스크린을 통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른이 된 뒤 잊고 사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며 잃어버린 동심을 자극했습니다. People say nothing is impossible, but I do nothing every day. 곰돌이 푸는 올해 서점가도 휘어잡았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책의 저자로 나섰습니다. 만화나 동화 속에서 낙천적이고 느긋한 곰돌이 푸가 던져온 말들. 눈앞의 행복을 잡아요. 타인의 행복을 흉내내지 마세요처럼 사람들이 팍팍한 현실에서 놓치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춰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하루하루의 소소한 행복을 긍정하라. 어릴 적 즐겨봤던 만화 주인공들의 목소리를 담은 캐릭터북에서 성인 독자들은 위로받고 또 치유받았습니다. 실제로 올해 베스트셀러 상위 10권 중 6권이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토닥여주는 책들이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네, 얼마 전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아파트 정문을 차로 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부 아파트들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합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늘면서 아파트 안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걸 놓고 갈등이 깊어지는데 대안이 없는지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 세워져 있는 차량이 견인됩니다. 창문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글이 붙었습니다.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는 입주민 대표회의의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이 반려되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정문을 막은 겁니다. 충전기에 고장이 났어요. 그랬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그럼 그걸 전 주민에게 다 부담을 시킬 것입니다.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한테 부담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 문제. 아파트 주차장 한켠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9시간이면 완전 충전이 가능한데요. 전기차 이용자들이 소위 집합이라고 부르는 이런 거주지 충전은 갖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달 전기차를 구입한 백명은 씨도 아파트에서 설치를 거절당했습니다.
보조금도 지원받기로 다 저희 아파트는 워낙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근처 공업사나 관공서를 이용하지만 주기적으로 충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외부에 나가면 따로 시간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거기 가서 무언가 또 할 걸 마련해야 되고 항상 시간을 할애해야 되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이. 최근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충전기 설치로 주차 공간이 좁아진다거나 충전기 관리 자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특히 보급률이 낮은 전기차 주인들에게 전용 주차 공간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단 겁니다. 실제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반대가 심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 낮에도 이중주차, 도로 주차가 많습니다. 있으면 하는 주민을 맡고 있는데 일단 장소 자체가 없어요. 2016년 6월부터는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의 경우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올해 입주한 500여 세대 신축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충전기가 없어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 나가서 충전을 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한 날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새 아파트들도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지난 9월부터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파트 주차장 등 공동주차장은 적용받지 않게 됐는데 전기차 사용자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거기가 법으로 항상 금지가 돼 있다 그러면 주차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입주민들은 크게 반발할 게 분명하거든요.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매립형입니다.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선 동시에 전기차 200여 대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옆에도 모든 차량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분들도 자기 전기 차량의 충전량에 대한 불만 없으시고 일반 차량의 주인들도 큰 오해 없으시고. 도심의 충전소 설치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보급률이 높지만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를 살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돈만 줄 게 아니라 불편함 없이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전기차와 기존 차량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1차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기원전 1700년경에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은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커다란 돌 위에 서령 문자로 법전을 새겼습니다. 내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고 내 이를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이를 상하게 한다. 함무라비 법전의 상응 보복법. 얼핏 야만스럽고 잔인한 원칙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법은 알고 보면 가장 선진적이고 문명화된 법이었습니다. 철저한 신분사회였던 그 시절에 법은 설사 권력자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반드시 다친 만큼만 처벌하도록 그 이상의 보복은 불가하도록 만든 원칙이죠. 무려 기원전 1700년에 규정된 법의 공정함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내야 하는 곳.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바로 대법원이겠죠.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관 2사람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그래서 법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 모든 혐의가 사실이라면 조금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있거나 조금 더 단단한 권력의 장벽 안에 있다면 지은 죄는 무마될 수 있는가? 그러나 스스로의 문제를 두고 법원에서 나온 항변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수사를 비판하며 환부만 도려내달라 요구했지만 역설적에게도 그들의 혐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로 대표되는 가장 약한 자들의 고통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처벌을 강조한 함무라비 왕의 기본 원칙은 성문법의 기초가 돼서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함무라비 법전 맨 앞머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하여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아무리 급해도 이것만큼은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의 세금으로 안이 올라간, 즉 470조 5천억 원의 예산안이 올라간 국회입니다.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어제까지죠. 이미 하루가 지난 건데 여야 합의가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군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대체 왜 이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인가? 국회 나가 있는 이윤석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소위가 주말부터 계속 가동 중인데 사실 이 소소위는 뭐 법에도 없는 거라면서요? 왜 아직도 합의를 못 끝내고 있는 겁니까? 네, 예결소위에서 보류된 남북 경협 예산과 일자리 관련 예산 등 주요 쟁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소소위 안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세수결손 4조 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추후 논의해야 할 부분으로 소소위에서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예결위 관계자는 소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원내대표끼리 단판을 짓게 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 꼼꼼한 심사가 아니라 정치적 단판으로 예산을 심사한다는 비판을 이번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도 이 문제는 몇 차례 지적했지만 이 소소위라는 것이 법에도 없고 기록도 안 남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회법 어디를 찾아봐도 소소위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여야가 합의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최소화해서 소위 안에 만든 일종의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공식적으로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또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감시하기도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속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 꼼꼼한 심사나 협상이 아니라 정치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요. 또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등으로 불리는 민원성 예산 문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모든 의심을 받고 싶지 않으면 이걸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여태까지도 소소위의 관행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 정부 원안을 상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를 소집했는데 이건 곧바로 산회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야당의 반발로 참석자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들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희상 의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국민들께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네, 본회의는 정부 측의 제안 설명만 듣고 곧바로 산회했습니다. 이 문 의장 측은 법정 시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본회의를 소집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국회 상황이 지금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장 연결해서 이윤석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다 아니다. 최근 대만의 탈원전 국민투표 이후에 국내 언론 보도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주로 경제지에서 국제 추세가 아니라고 보도했고 원전으로 돌아가는 나라들이 있다는 걸 근거로 말했습니다. 팩트체크팀이 언론 보도에 등장한 나라의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인용된 해외 사례는 상당 부분 잘못된 것들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결론부터 들어볼게요. 세계적인 추세가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OECD에서 파악 가능한 35개 나라 중에서 25개 나라가 원전이 없거나 중단 중이거나 특정 시점에 폐기하기로 발표한 상태입니다. 전체의 71%입니다. 네, 근데 기사들을 보면 특정 국가의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대만의 경우에는 탈원전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대만 국민투표 직후에 나온 국내 언론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만 탈원전 국민이 폐기,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문정부의 롤모델 대만 국민투표로 탈원전 폐기,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도 대만이 탈원전을 폐기한 것처럼 논평을 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주한 대만 대표부에 직접 확인을 해봤다고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까지 모든 그 핵발전 운전 중단 이런 그 조항에 대해서 폐지한다 이런 것을 이대로 그 국민투표에 붙였는데요. 핵 없는 나라로 계속 나가는 거 이것은 목표인데 계속 나가는 거죠. 네, 대만 국민투표의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까지 중단 여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탈원전 중단 여부를 물은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또 스웨덴 사례도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탈원전을 하기로 했다가 철회했다라는 건데 맞습니까? 그 역시 아닙니다. 관련된 국내 언론 보도를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지난해 11월 보도입니다. 네. 최근까지 여러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스웨덴. 저희가 스웨덴 대사관에 이메일을 보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2040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스웨덴은 꾸준히 원전을 줄여왔습니다. 신규 원전의 건설 계획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 밖에 이제 탈원전을 발표했던 나라 중에서 번복하거나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 나라는 없다라는 거죠?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었습니다. 네. 대만과 스웨덴을 제외한 다른 탈원전 발표 국가가 4개 나라 정도가 더 있습니다. 각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벨기에 2025년 9월 1일 폐기, 독일 2011년 발표된 탈원전 정책의 변화 없음, 스위스 장기적 목표로 탈원전 기조 유지, 이탈리아 탈원전 정책 기조 유지였습니다. 네, 그러면 탈원전을 발표하지 않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어떤가요? 이들 나라가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주장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네, 그런 주장이 JTBC 썰전에서도 나왔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네. 다시 터닝한 나라가 있습니까? 있죠. 어디입니까? 왜 없어요? 일본이 후쿠시마 지진 난 다음에 원전을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게 획이지. 미국도 새로 원자로를 짓고 있잖아요. 네, 미국은 1979년 이후에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가 2009년에 4기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기는 경제성이 떨어져서 중단됐습니다. 나머지 2기도 연기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기존의 11기는 연한이 남았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조금씩 원전을 재가동해왔지만 에너지 정책을 보면 2030년 기준으로 사고 전에는 50%에서 20%대로 원전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이 시일을 늦추더라도 원전을 20% 감축하는 약속을 지킨다고 공언했습니다. 단 영국의 경우 원자력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예,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조연과 흑수저로 잡았습니다. 예, 누가 조연이고 누가 흑수저냐? 어떤 얘기입니까? 예, 오늘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이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회장에 들어오더니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합니다. 의원들은 앉아서 인사를 하고요. 잠시 뒤에 김학용 의원도 저렇게 여러 의원들과 악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이고요. 투표권이 있는 후보들에게 인사를 한 겁니다. 지금 모습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들어서자 이제 의원들이 일어서서 직접 허리를 굽히고 악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응하는 태도가 다르긴 하군요. 그렇습니다. 투표 전과 된 다음, 되고 나면 의원들이 알아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예. 아무래도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이기 때문인데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1일까지입니다. 다음 주쯤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을 예정인데 현재 김학용, 나경원, 유기준, 유재중, 김영우 의원 등 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개파의 지지를 얻고 있는 김학용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둘 사이에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본론은 언제 나옵니까? 누가 조연이고 누가 흑수저인가요? 지금 나옵니다. 예. 김학용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주인공인 정치를 해왔다. 하지만 저는 조연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을 주연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나 의원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예. 나 의원은 어제 본인은 계파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정치적 흑수저다라고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파 없으면 흑수저라고 하나 보죠? 사실 나 의원의 경우 예전에 판사 출신에다가 학벌도 좋고 당내에서 높은 자리를 많이 맡아왔기 때문에 금수저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본인을 정치적 흑수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나 의원도 김학용 의원을 비판을 했는데요. 본인은 대중성이 있어서 당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데 굳이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려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말은 김학용 의원은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정치할 우려가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상대에 대한 우회적인 비난들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본인의 인지도가 높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이른바 그건 또 스타 정치인으로 불려왔다라고 예. 표현을 했습니다. 흑수저하고는 또 다르지 않나 생각도 들고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예. 예. 원래 같이 비박계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말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때 새누리당 내 비상시국회의라고 탄핵 찬성하는 모임의 멤버들이었습니다. 지금 예. 잠깐 나경원 의원과 김학용 의원이 악수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당시 이제 비시국 멤버들은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하기로 했었는데 바른정당이 유승민 대표 중심이 된다면서 나 의원이 반발하고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탈당파, 지금의 복당파와는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 의원은 친박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개혁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을 갖고 있고요. 김학용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학용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비서실장을 2년간 했는데요. 아무래도 김무성 뒤에 김무성 대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 때문에 본인은 비박계 주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둘 다 서로 다른 계파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지지를 약간 부담은 느끼는 형국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예. 두 번째 키워드는 그 겨울의 천막으로 잡았습니다. 예. 천막 예. 쳤죠, 오늘. 그렇습니다. 예. 잠깐 영상을 보면 오늘 국회 정문 앞에 트럭이 저렇게 한 대 들어오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내리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국회 직원들과 신랑이 좀 지나면 몸싸움까지 있었습니다. 격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치려고 하는 민주평화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회 직원들과의 몸싸움이었는데요. 예. 평화당에서는 예전에 한국당은 했는데 우린 왜 안 되냐라고 얘기해서 결국 천막은 설치를 했습니다. 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천막 농성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천막 당사가 되는 건가요? 오늘 최고위원회까지 하고요. 천막 당사라고 얘기는 했지만 별도의 당사를 운영을 하면서 예. 천막에서 농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여간 뭘 요구할 땐 늘 이렇게 천막이 등장하곤 합니다. 예, 사실 뭐 국회뿐만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게 지난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의 천막 당사입니다. 차떼기 정당에 반성한다면서 당시 박근혜 대표가 여의도 공터에 저렇게 천막을 짓고 당사했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가 좋아져서 나중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 3월 저렇게 국회 계단 앞에 천막을 치고 저기에서 자면서 당신 농성을 했는데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해서 관철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천막은 영어로는 텐트인데 아무래도 천막이라고 하면 뭔가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요. 예. 이를 또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천막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1993년 당시 김동길 통일국민당 대표가 저곳은 이제 현대그룹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저렇게 천막 당사를 지었습니다. 통일국민당은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만들었던 당인데요. 예. 대선에 패배한 뒤 현대그룹이 발을 빼고 당사도 빼자 항의 반, 또 어쩔 수 없는 것 반해서 현대그룹 주차장에 저렇게 천막 당사를 진 바가 있습니다. 천막 당사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저 때는 뭐 정치적 메시지라기보다도 정말 오갈 데가 없어서 주차장에 천막을 지었습니다. 예. 민주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관심도 환기시키고 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존재감도
보이는 차원으로 정치권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날씨입니다. 오늘 비가 오자 제가 천막당사에 들렸다가 잠깐 찍은 영상인데 직접 갔었습니까? 예. 예. 저렇게 위를 내리면 빗물이 고여있다가 계속 떨어지곤 했습니다. 예. 원래 철야 농성하자고 오늘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비도 오고 날씨도 추워서 저녁까지만 하기로 계획이 바뀌었고요. 아무래도 겨울이기 때문에 천막당사가 오래 지속될 것은 날씨에 우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내일은 또 황사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농성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더 있죠. 예. 열어볼까요? 세 번째는 와전된 직원으로 했습니다. 예. 어제 민주당 종천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문제를 두고 민정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된다고 했고요. 예. 또 이런 경우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훨씬 적절하다 주장을 했습니다. 예. 조 의원의 글로 이제 여당 내 조국 수석 사퇴론이 있다. 예.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논란이 커졌는데 그러자 오늘 당내에서 여러 다른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안민석, 박광온 의원 등이 조국 수석을 흔들지 마라라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고요. 예. 이해찬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실제로 물러나게 되면 뭐 파장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관련된 오늘 그러니까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특별감찰반 직원들 문제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는데 책임질 일은 아니다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앞서 이제 종천 의원이 올린 글이 논란이 됐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오늘 비공개에서 지도부 중에 한 명이 종천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조 의원이 와전됐다고 얘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 내용은 많이 기사가 됐는데 하지만 우리말로 앞서도 봤지만 명확히 조국 수석이 사의를 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과잉 대응이 오히려 낫다, 적절하다 이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오해할 구석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예, 오타도 없고 와전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조 의원과 접촉을 하려고는 안 됐고요. 조 의원이 국회 앞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오후 늦게 조국 수석의 사퇴 소신을 유지한다. 와전된 게 아니다라고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하루새 몇 번 왔다 갔다 했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지도부가 와전됐다면서 수습하려고 했지만 당의 어수선한 모습만 보여준 꼴이 됐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예. 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5에서 40mm의 비가 올 걸로 보입니다. 중국발 황사가 오늘 밤 백령도를 시작으로 오후엔 남부지방까지 영향을 미쳐서 황사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 호남에 걸쳐 나쁨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 한 달에 한 번 하는 팩트체크 팀이 오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Just took my son towards your domain. You can't run it over again.